디지털 휴먼 시대. 나의 가상 존재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 휴대폰을 확인하는 순간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어젯밤 여러분의 얼굴과 목소리로 만들어진 디지털 휴먼이 수천 명의 팔로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했다는 뉴스 알림이 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상의 존재는 여러분의 말투를 완벽히 흉내내며 심지어 여러분이 평소에 하지 않을 법한 정치적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공상과학소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휴먼 기술이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실제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의 가상인간들이 우리 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휴먼이란 단순히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캐릭터가 아닙니다. 이들은 실제 인간의 외모, 목소리, 심지어 성격까지도 정교하게 재현한 존재들입니다. 삼성의 가상 인플루언서 넌, LG의 AI 아나운서 김래아, 그리고 수많은 버추얼 유튜버들이 이미 우리 일상 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발전의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근본적인 질문들이 숨어 있습니다. 나의 얼굴과 목소리로 만들어진 디지털 휴먼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지로 움직인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가상의 존재가 보여주는 감정과 관계는 과연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기술이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디지털 정체성 분열 현상이라고 부르며 현대인들이 겪는 새로운 형태의 정신적 혼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디지털 아바타와 현실의 자아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휴먼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제1장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시대. 진짜 같은 가짜에서 가짜 같은 진짜로의 전환점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인물들은 한눈에 봐도 인공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디지털 휴먼 기술은 그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2024년 MIT 미디어랩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들이 최신 디지털 휴먼과 실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확률은 이제 52%에 불과합니다. 이는 동전 던지기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학술적으로는 언캐니 밸리 극복이라고 부릅니다. 언캐니 밸리 이론은 일본의 로봇 공학자 모리 마사히로가 1970년에 제시한 개념으로 인간과 유사한 로봇이나 가상 캐릭터가 어느 정도 인간과 닮았을 때는 호감을 느끼지만 너무 인간과 비슷해지면 오히려 불쾌감을 느낀다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디지털 휴먼들은 이 불쾌감의 골짜기를 완전히 건너뛰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러한 기술 발전이 과연 인류에게 축복인지 의문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없는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중국의 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에서는 실제 사람인 줄 알았던 진행자가 사실은 AI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몇 달 동안 AI와
진심으로 소통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해당 진행자에게 개인적인 감정까지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철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18세기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 제시한 정체성의 연속성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은 인간의 정체성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인식의 흐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휴먼도 충분한 인식의 연속성을 가진다면 하나의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복잡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뇌는 진화적으로 다른 인간의 얼굴과 표정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감정적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사회적 노예 가설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뇌가 복잡하게 진화한 이유가 바로 사회적 상호작용 때문이라는 이론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뇌가 아직 디지털 휴먼과 실제 인간을 구별할 수 있도록 진화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디지털 휴먼을 보고도 실제 사람을 볼 때와 같은 신경학적 반응을 보입니다.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거울 뉴런이 활성화되며 공감 능력이 작동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감정적 착각의 위험성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가상 아이돌에게 과도하게 몰입한 나머지 현실 관계를 포기하는 2D 콤플렉스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가 가상의 존재에 의해 왜곡되는 심각한 현상입니다. 결국 우리는 새로운 리터러시를 개발해야 합니다. 20세기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했듯이 21세기에는 디지털 휴먼 리터러시가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가상과 현실 사이에서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제2장 디지털 자아의 탄생과 정체성의 혼란. 여러분은 혹시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볼 때 이게 정말 나일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필터를 적용하고 각도를 조절하고 보정을 거친 자신의 모습이 때로는 낯설게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이제 이러한 경험이 디지털 휴먼 기술로 인해 훨씬 더 극단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아의 탄생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서 인간 존재론의 근본적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그는 나라는 존재의 확실성을 사유 능력에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사유와 유사한 과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된 지금, 과연 무엇이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일까요? 심리학자 칼 융기 제시한 페르소나 개념을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면 흥미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페르소나는 사회적 상황에서 우리가 착용하는 가면과 같은 것으로 진정한 자아와는 구별되는 외적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휴머는 궁극적인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오텐틱한 자아보다는 포장된 자아를 선호해왔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했고 디지털 휴먼 기술은 그 정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찾기보다는 더 완벽한 가상의 자아를 만드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4년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디지털 아바타를 가진 실험 참가자들은 현실에서도 그 아바타의 특성을 닮아가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를 프로투스 효과라고 하는데 가상의 자아가 실제 자해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부 사람들이
자신의 디지털 휴먼과 감정적 애착을 형성한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자신의 가상 아바타를 또 다른 나가 아닌 더 나은 나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전체 응답자의 67%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현실의 자신보다 가상의 자신을 더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신분석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자크 라캉의 거울 단계 이론을 현대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데, 라캉은 아이가 거울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아를 형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지털 휴머는 어쩌면 성인에게 새로운 형태의 거울 단계를 제공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자아의 확산은 여러 가지 심리적 위험을 동반합니다. 첫째는 정체성 분산 현상입니다. 여러 개의 디지털 자아를 관리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둘째는 완벽주의 압박 현상입니다. 이상적으로 설계된 디지털 자아와 현실의 불완전한 자신을 비교하면서 느끼는 열등감입니다.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현상들은 뇌의 자기인식 네트워크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뇌 영역은 자아 성찰과 정체성 형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지속적인 디지털 자아 경험이 이 네트워크의 활동 패턴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한국의 한 대학생은 자신의 버추얼 유튜버 캐릭터를 운영하면서 점점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모호해진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가상의 나가 더 인기가 많고 더 매력적이라서 현실의 나는 점점 초라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자아가 현실 자아를 압도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 자아와 현실 자아 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디지털 휴먼을 하나의 도구로 인식하되 그것이 자신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정기적인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가져서 현실의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3장 가상 인간이 만드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 디지털 휴먼이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을 넘어서 실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버추얼 인플루언서 시장 규모는 약 185억 달러에 달하며 매년 2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인스타그램의 가상 인플루언서 릴 미켈라입니다. 이 디지털 휴머는 3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 번의 광고 포스팅으로 수십만 달러의 수익을 올립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실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팔로워들도 여전히 열광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전통적인 희소성 가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고정영재학에서는 희소한 것일수록 가치가 높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휴먼의 경우 무한 복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집니다. 이는 경험 경제학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소비자들이 단순한 상품이 아닌 독특한 경험을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우리는 결국 가짜에게 돈을 지불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실제 사람의 노력과 감정이 담긴 콘텐츠보다 완벽하게 설계된 가상의 존재가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는 현대 소비자들이 진정성보다는 완벽함을 선호하는 성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휴먼 경제의 또 다른 특징은 24시간 무중단 서비스입니다. 실제 인간과 달리 디지털 휴먼은 필요하지 않고 감정적 기복이 없으며 스캔들에 휘말릴 위험도 없습니다. 기업들에게는 이보다
완벽한 브랜드 앰버서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중국의 한 라이브 커머스 회사는 디지털 휴먼 진행자를 도입한 후 매출이 40%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상 진행자는 하루 24시간 동안 쇼핑몰을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고객 질문에 답하고 상품을 추천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고객 만족도가 실제 사람 진행자보다 높게 나온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성공의 이면에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자리 대체 문제입니다. 맥킨지 컨설팅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 내에 서비스업 일자리의 약 30%가 디지털 휴먼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위험에 처한 직업군은 접객업, 상담업, 교육업,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업계입니다. 이들 분야는 인간적인 소통이 핵심이라고 여겨졌지만 디지털 휴먼 기술의 발전으로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한 대형 은행은 고객 상담 업무의 70%를 AI 상담사로 대체했습니다. 이 AI 상담사는 실제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의 음성과 표정을 가지고 있으며 고객들의 감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재편을 의미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제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라고 부르며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감정적 상호작용마저 기계가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디지털 휴먼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휴먼 디자이너, 가상 캐릭터 매니저, AI 감정 분석 전문가 등의 직업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또한 개인 창작자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 누구나 자신만의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외모나 말하기 능력에 제약이 있던 사람들도 이상적인 가상 아바타를 통해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경제 생태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휴먼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인간 고유의 창의성, 직관, 그리고 진정한 감정적 연결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제4장 감정의 진정성과 인공지능의 역설. 사랑이라는 감정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작용에 불과하다면 인공지능이 시뮬레이션한 사랑과 무엇이 다른가? 이는 디지털 휴먼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감정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탐구는 수천 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을 이성의 방해 요소로 보았고 데카르트는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신경과학은 감정이 단순한 화학적 반응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우리는 사랑을 느끼고 도파민이 증가하면 기쁨을 경험하며 코르티솔이 상승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화학적 과정을 완벽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감정은 가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감정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했습니다. 광고 산업은 수십 년간 우리의 감정을 조작해왔고 소셜미디어는 도파민 중독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조절해왔습니다. 디지털 휴먼은 이러한 감정 조작의 완성판일 뿐입니다. 2024년 하버드 대학교 감정연구소에서 실시한 실험은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실제 사람과 디지털 휴먼이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게 했을 때 뇌 스캔 결과 두 경우 모두에서
동일한 영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뇌는 진짜 감정과 가짜 감정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부 참가자들이 디지털 휴먼의 감정 표현을 실제 사람보다 더 진정성 있다고 평가했다는 점입니다. 연구진은 이를 완벽함의 역설이라고 명명했는데, 너무 완벽한 감정 표현이 오히려 더 진짜처럼 느껴진다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진화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타인의 감정을 빠르게 인식하고 모방하는 거울 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상대방이 실제 사람인지 가상 존재인지를 판별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정교한 감정 표현을 보이는 디지털 휴먼에게도 진정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실제 사례로 일본의 한 요양원에서는 치매 환자들을 위해 AI 반려로봇을 도입했습니다. 이 로봇들은 환자들의 감정 상태를 분석해서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는데, 놀랍게도 환자들의 우울증과 불안감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환자들은 로봇이 인공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정한 위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진정성을 인간 존재의 핵심 특성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가상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은 본질적인 인간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감정의 상호성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진정한 감정적 교류는 양방향적이어야 하는데, 디지털 휴먼은 감정을 표현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불균형한 관계를 만들어내며 장기적으로는 인간의 감정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감정적 미숙화라고 부릅니다. 완벽하게 반응하는 디지털 휴먼과의 상호작용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실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상입니다. 실제 사람은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반면, 디지털 휴먼은 항상 이상적인 반응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의 진정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합니다. 감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보다는 그 감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져다 주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디지털 휴먼과의 감정적 교류를 인간관계의 대체제가 아닌 보완제로 활용하는 지혜입니다. 제5장 노동시장의 변화와 인간의 가치.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우려는 산업혁명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휴먼이 가져오는 변화는 이전의 모든 기술 혁명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단순히 육체적 노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소통 능력까지 모방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1930년에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인류는 주 15시간만 일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휴먼 시대는 케인스의 예측을 현실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우리는 결국 자신들의 일자리를 스스로 없애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 효율적이고 완벽한 대체제를 만들어 놓고는 정작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서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휴먼 기술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직업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 서비스 담당자 85% 대체 가능성, 텔레마케터 83%, 리셉셔니스트 78%,
번역가 76%, 그리고 놀랍게도 일부 교사직 65%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교육 분야의 변화는 주목할 만합니다. AI 교사 조이아는 브라질에서 수만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개별 학생의 학습 패턴을 분석해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의 만족도는 실제 교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습 효과 역시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기술 발전은 항상 일부 일자리를 없애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왔습니다. 증기기관이 발명되었을 때 마부들은 일자리를 잃었지만 기차 운전사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습니다. 디지털 휴먼 시대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상 캐릭터 디자이너, AI 트레이너, 디지털 휴먼 매니저, 감정 데이터 분석가 등의 새로운 직업들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기존 직업들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는 진단을 AI에게 맡기고 더 복잡한 치료와 환자와의 깊은 소통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간 고유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의성, 직관, 공감 능력, 그리고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은 여전히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술, 연구개발, 전략기획 등의 분야에서는 오히려 인간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한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휴먼과 함께 일하는 인간 직원들의 생산성이 평균 35%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디지털 휴먼이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개인 차원에서는 평생학습의 개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한 번 배운 기술로 평생을 버틸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들을 계속해서 개발해야 합니다. 감성 지능, 창의적 사고, 윤리적 판단 능력 등은 아무리 발전된 아이에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교육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암기 중심의 교육에서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휴먼과 협력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새로운 교육 과정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휴먼은 도구일 뿐이며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6장 윤리적 딜레마와 법적 공백. 2023년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여성이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목소리와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 아이들과 대화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와 대화할 수 있다며 기뻐했지만 심리학자들은 이것이 건강한 애도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과연 이런 행위는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까요? 디지털 휴먼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윤리적 딜레마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이용해 디지털 휴먼을 만드는 것은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까요?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의 정언 명령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면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하고 결코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말라는 원칙이 디지털 휴먼 시대에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누군가의 모습을 무단으로 복제해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사람을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우리는 이미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한 장으로도 충분히 정교한 디지털 휴먼을 만들 수 있는 시대에 프라이버시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법적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새로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상권과 음성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디지털 복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 배우의 얼굴을 그대로 복제한 디지털 휴먼이 광고에 출연한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기술적 표현일까요? 2024년 현재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욱 복잡한 문제는 사후 동의 문제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모습을 디지털로 재현하는 것에 대해 누가 결정권을 가져야 할까요? 유족일까요? 아니면 생전에 그 사람이 남긴 의사일까요? 엘비스 프레슬리나 마릴린 먼로 같은 고인의 디지털 휴먼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윤리적 기준은 모호합니다. 아동 보호 문제도 심각합니다. 아동의 모습을 이용한 디지털 휴먼은 잠재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규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실존하지 않는 아동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 윤리학자들이 제시하는 핵심 원칙들을 디지털 휴먼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투명성 원칙입니다. 디지털 휴먼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동의 원칙입니다. 타인의 모습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책임성 원칙입니다. 디지털 휴먼의 행동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들을 실제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투명성 원칙에 따라 이것은 AI입니다. 라고 표시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AI라고 알면서도 진정한 감정을 느낀다면 그 관계는 여전히 문제적일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4년 AI 액트를 통해 디지털 휴먼의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인간의 감시 의무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법과 제도가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은 보통 몇 년 뒤에야 이루어집니다. 그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법적 규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입니다.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윤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적 가능성이 곧 윤리적 허용 가능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자제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제7장 디지털 휴먼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적응이냐 저항이냐 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디지털 휴먼은 이미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고 앞으로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어떻게 현명하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랑클이 제시한 의미 치료학의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디지털 휴먼이라는 새로운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고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확장입니다. 단순히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을 넘어서 디지털 휴먼과
건강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1. 판별 능력. 실제 인간과 디지털 휴먼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완벽한 구별은 불가능하더라도 의심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리 조절 능력. 디지털 휴먼과 적절한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활용 능력. 디지털 휴먼을 도구로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광고 모델의 포토샵된 이미지, 연예인의 성형 수술, 정치인의 대필 연설 등 우리 주변은 이미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디지털 휴머는 이러한 경향의 극단적 표현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인간적 가치의 재발견입니다. 디지털 휴먼이 인간의 많은 능력을 모방할 수 있게 되면서 역설적으로 진정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을 참조하겠습니다. 1. 불완전함의 아름다움. 일본의 와비사비 철학처럼 인간의 불완전함 자체가 가진 독특한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디지털 휴먼의 완벽함 앞에서 인간의 실수와 약점이 오히려 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 직관과 창의성. 논리적 계산을 넘어선 직감적 판단과 창의적 사고는 여전히 인간만의 영역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의식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3. 깊은 공감과 연결. 표면적인 감정 표현을 넘어선 진정한 공감과 인간적 연결은 대체 불가능한 가치입니다. 세 번째는 균형 잡힌 관계 맺기입니다. 디지털 휴먼과의 관계와 실제 인간과의 관계 사이에 건강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을 참조하겠습니다. 1. 보완적 활용. 디지털 휴먼을 인간관계의 대체제가 아닌 보완제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언어 학습이나 특정 기술 연습에는 디지털 휴먼이 유용할 수 있지만 깊은 감정적 교류는 실제 인간과 해야 합니다. 2. 시간과 공간의 분리. 디지털 휴먼과 상호작용하는 시간과 실제 인간과 보내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목적 의식. 디지털 휴먼과 상호작용할 때는 명확한 목적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한 시간 때우기나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윤리적 소비자 되기입니다. 디지털 휴먼 기술을 사용할 때도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음을 참조하겠습니다. 1. 투명성 요구. 디지털 휴먼을 사용하는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 명확한 정보 공개를 요구해야 합니다. 2. 동의 확인. 타인의 모습을 사용한 디지털 휴먼의 경우 적절한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사회적 영향 고려. 디지털 휴먼의 사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휴먼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고 우리도 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적응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열린 마음을 유지하되 비판적 사고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 경험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의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디지털 휴먼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지혜를 요구합니다. 기술을 맹신하지도 않고 무조건 거부하지도 않으면서 인간다운 가치를 지켜나가는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제8장 미래를 준비하는 현실적 전략.
10년 후, 20년 후의 세상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트렌드와 기술 발전 방향을 바탕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가능하고 필요합니다. 디지털 휴먼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전략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차원의 전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입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예견한 것처럼 지식의 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배운 기술로 평생을 버티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우리는 결국 기계와 경쟁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더 인간다워지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자연스럽게 인간이었다면 이제는 의식적으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합적 사고 능력 개발. 단순한 전문 지식보다는 여러 분야를 연결하는 융합적 사고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기술과 인문학, 과학과 예술을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2. 감성 지능 강화. 디지털 휴먼이 인지 능력을 모방할 수 있어도 진정한 감성 지능은 여전히 인간만의 영역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계속해서 개발해야 합니다. 3.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정해진 답이 없는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예술가나 디자이너만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 직업군에서 필요한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4. 평생 학습 체계 구축.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개인적 학습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니라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메타러닝 능력을 포함합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산업화 시대의 요구에 맞춰져 있습니다. 표준화된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목표였죠. 하지만 디지털 휴먼 시대에는 완전히 아래와 같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1. 새로운 교육 방향. 창의성 중심 교육. 정답을 찾는 것보다 새로운 질문을 만드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2. 협업 능력 개발. 인간뿐만 아니라 AI와도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3. 윤리적 사고력 강화.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를 다루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4.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기업과 조직 차원에서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휴먼을 단순히 비용 절감 수단으로만 보는 것은 근시안적 접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과 디지털 휴먼이 상호 보완하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업무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1. 조직 전략. 하이브리드 워크포스 구축. 인간 직원과 디지털 휴먼이 각자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 분담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2. 인간 중심 가치 강화. 기술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가치와 창의성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3. 지속적 재교육 시스템. 직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재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윤리적 기준 수립. 디지털 휴먼 사용에 대한 명확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사회정책 차원에서는 더욱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휴먼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정책 개발이 시급합니다. 1. 정책 방향. 사회 안전망 강화. 기술 변화로 인한 일시적 실업에 대비한 사회 보장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2. 재교육 프로그램 확대.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규모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3. 윤리적 규제 프레임워크. 디지털 휴먼의 사용과 개발에 대한 윤리적 기준과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4.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휴먼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정신 건강과 웰빙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전략도 중요합니다. 급격한 기술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와 불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1. 디지털 디톡스. 정기적으로 디지털 기기와 가상 환경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2. 실제 관계 강화. 가족, 친구들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강화해야 합니다. 3. 자연과의 연결. 기술적 환경에서 벗어나 자연과 연결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4. 명상과 성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진정한 가치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인간다운 가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기술은 수단일 뿐이며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지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흥미롭고도 도전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휴먼이라는 새로운 존재의 등장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서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디지털 휴먼 시대는 분명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놀라운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정체성의 혼란과 사회적 분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류는 항상 기술적 변화에 적응하며 발전해왔습니다. 문자의 발명은 구전 문화를 변화시켰고 인쇄술은 지식의 민주화를 가져왔으며 인터넷은 전 세계를 연결했습니다. 각각의 변화는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가져다 주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류 문명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휴먼 기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기술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의도와 방식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할까요? 첫째,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우리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기술에 대한 맹신도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 인간다운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디지털 휴먼이 인간의 많은 능력을 모방할 수 있게 되면서 역설적으로 진정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사랑, 연민, 창의성, 그리고 도덕적 판단력 같은 인간 고유의 특성들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셋째, 지혜로운 균형 감각을 기려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디지털 휴먼 시대의 변화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변화는 항상 불확실성을 동반하지만 인류는 지금까지 수많은 도전을 극복해왔습니다. 디지털 휴먼 시대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성경 잠언 27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진정한 관계와 상호작용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디지털 휴먼이 아무리 정교해져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교제와 영향력은 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디지털 휴먼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은 기술과 인간성 사이의 조화로운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기술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인간다운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진정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미래의 후손들이 우리의 선택을 지혜롭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신중하면서도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휴먼이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를 함께 탐구하면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현명해졌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의 일상에 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